지난 이야기, 친정을 시작한 루이 14세. 그는 세 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한다. 첫 번째, 부정부패 척결. 마자랭의 부정축제로 드러난 귀족들의 비리. 그는 그 주동자 부케를 선두로 귀족들을 숙청했다. 두 번째, 구조개혁. 왕국의 수석 국무장관 콜베르가 이를 맡았다. 그는 과감한 세제개혁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부를 증대시켰다. 이때 고블랭 제조소와 생고뱅 제경소 등 다양한 왕립 제작소들이 탄생했다. 세 번째, 군제개혁.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기병이 전부다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군과 해군 모두 개혁했다. 해군은 무역을 통해 군함을 모으고 해군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육성했으며 민간의 사략선 운영을 장려했다. 육군은 군의 기율을 확립하기 위해 젊은 신사학교와 앵발리드 그리고 성루이 십자무공 훈장을 만들었다. 덕분에 그의 치세 말기 프랑스 상비군은 10만에서 40만으로 증가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이제 그의 세계관으로 귀족들을 초대했으니 마침내 베르사유 궁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베르사유 궁전, 둘레만 44km로 여의도 3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규모죠. 루이 14세가 이곳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예요. 바로 자신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짐이 곧 국가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이 되고 싶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보인 태양왕으로서의 모습을 궁전에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베르사유의 전체 지도예요. 굉장히 대칭적이죠. 그는 태양왕이 사는 가장 완벽한 곳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궁전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건물의 면적보다 넓은 정원인데요. 이곳에는 그린 카펫이라 불리는 왕의 거리와 십자 형태의 대운하 그리고 1400개의 분수가 있죠. 이 중 2개의 분수에는 각각 아폴론과 그의 어머니 라토나 여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베르사유는 끔찍한 늪지대였다는 거 아시나요? 그가 처음 이곳에 왕궁을 짓겠다고 했을 때 건축가들이 그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는 건축을 강행했고 매년 3만여 명을 동원하여 늪지를 제거했으며 당시 최고 기술인 대형 유압기계로 생강의 물을 끌어다 궁전의 분수로 연결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정말 신이 되고 싶었던 그의 욕망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궁전의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궁전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왕의 거주지라기보다는 신전처럼 느껴질 거예요. 벽에는 로마 황제 모습을 한 그의 조각이, 천장에는 아폴론 모습을 한 그의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이곳의 핫플레이스는 뭐니뭐니 해도 거울의 방일 텐데요. 거울의 방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이곳에 공을 들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400여 장의 거울과 천장 빼곡히 그려져 있는 그의 치세. 무엇보다 본인의 초기 친정 기간인 17년을 자축하고자 방의 대형 거울과 창문의 개수도 17개로 맞췄죠. 당시 유리는 사치제로 굉장히 고가였으나 콜베르가 설립한 생고뱅 제경소가 이를 담당했어요. 덕분에 왕은 국가 경쟁력의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실은 궁전 2층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자연이 아폴론에게 복종하듯 프랑스는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외에도 베르사유 궁전에는 갤러리, 예배당, 오페라 극장, 오렌지 온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는 테티스라고 하는 인공동굴과 동물원도 있었어요. 달랑 별장 하나 있던 곳에서 어마어마한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그곳에서 무도회와 공연 그리고 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궁전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니 그야말로 거주형 디즈니랜드가 따로 없었죠. 그럼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매일 사치와 향락에 빠진 모습이 눈앞에 선할 테죠. 그러나 궁전에 있는 모두가 돈을 펑펑 쓰는 동안 루이 14세는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거든요. 물론 궁전의 건설부터 운영까지 엄청난 비용이 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귀족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 귀족들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상인들도 초대했죠. 그는 상인들과 결탁해 귀족들의 과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그 시작은 궁전의 입구부터였어요. 베르사유 궁전은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신원검사도 하지 않았죠. 애당초 입구만 25개에 항시 인파들로 북적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단 복장 규율이 있었는데요. 남성들은 정장에 스물소드를 꼭 지참해야 했죠. 스물소드는 레이피어의 후계 도금입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귀족을 상징하는 도구였어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평민들은 갖고 있기 어려웠죠. 즉, 복장이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궁전 앞에는 스몰소드 대여점이 즐비했는데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팔듯 상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돈 있는 평민들도 갇혀 입고 다니는데 콧대 높은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덕분에 귀족들의 사치제 수요는 나날이 증가했고 왕은 이를 통해 패션 산업을 육성했으며 훗날 프랑스를 명품의 나라로 만든 배경이 되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직역하면 귀족의 의무주. 지금은 지도층 의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귀족이 해야 할 일을 뜻하죠. 평민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등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을 계기로 그들의 의무에 사치와 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루이 14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옳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국가 경제 순환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단순히 귀족들에게 낭비와 사치를 종용했다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 귀한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거지가 되면서까지 사치를 부리려는 사람은 없을 테죠. 그래서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차피 돈은 궁전 안에서만 도는 거, 일종의 특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귀족들로 하여금 복종을 유도한 거예요. 왕은 여기에 더해 자신에게 복종하는 법을 체계화했죠. 그게 바로 에티켓입니다. 그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에티켓으로 규정했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궁전에 출입하는 귀족들을 서열화했고 그 서열에 맞는 고유한 에티켓을 부여했으며 인사법, 지정석, 왕의 방을 놓고 하는 법까지 정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서열을 내리거나 심할 경우 궁전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궁전이 곧 사교의 장이었던 만큼 귀족에게 추방은 곧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왕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죠. 루이 14세는 자신이 만든 에티켓에 본인도 포함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사생활을 공개했죠. 그는 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나머지는 그의 식사를 구경했죠. 이때 그에게 총애받은 귀족만 앉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리 구경거리일까 싶으실 텐데요. 구경거리 맞았죠. 그는 엄청난 대식가였거든요. 그의 식사를 지켜본 제수씨는 국왕폐하께서 스프 4그릇, 꿩 2마리, 큰 샐러드 1접시, 두꺼운 햄 2조각, 마늘 소스로 양념된 양고기 1접시, 가득 담긴 페이스트리 1접시, 마지막으로 과일과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을 자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요일 만찬은 평민들도 구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평민들은 그의 삶은 계란 까먹는 모습이 우아하다고 좋아했죠. 그는 이에 화답하듯 한 번에 5개를 까먹어 왕비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식사 시간마저도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서 있는 귀족들은 점점 다리가 아파왔을 거고 편히 앉아있는 귀족들이 부러웠을 것이며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앉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평민들은 왕이 귀족들을 줄 세워놓고 홀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해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물론 매 식사마다 폭식을 일삼으니 그의 건강은 좋지 못했죠. 평생 소화불량과 장염, 당뇨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먹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 루이 14세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연말 시상식을 진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연예대상과 연기대상이 있듯 그도 2가지 부문을 나눠 명단을 작성했죠. 첫 번째는 쥐스토코르입니다. 쥐스토코르는 몸에 딱 붙는 이란 뜻인데요. 오늘날 슈트의 원형이 된 궁중 예복이죠. 그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딱 40명으로 제한해 매년 새로 뽑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데이트예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가면 마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는 복잡한 궁전을 벗어나 종종 그곳에서 유흥을 즐겼다고 하죠. 이때 귀족 50명을 대동하여 다녀왔는데요. 그 50명의 명단도 매년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귀족들은 연말마다 전당과 지옥으로 갔죠. 정리하자면 당시 에티켓은 차별을 의미했고 차별은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귀족들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규칙을 만든 왕을 탓하기보다 옆에 있는 귀족을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만 남게 된 겁니다. 왕이 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사실은 그동안 귀족들이 가져온 왕실에 대한 저항 정신을 무너뜨렸죠. 어린 시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무대 위에서 춤만 추던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귀족들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